아버지의 남포등. 윌리엄 암스트롱은 1914년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다. 흑인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탓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흑인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대학 졸업 후 역사 교사 생활을 했다. 처음 낸 책 아버지의 남포등으로 뉴베리상을 받음으로써 등단 때부터 이목을 끌었다. 작가가 쓴 서문 중 일부이다. 이 이야기는 흑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오디세우스의 충직한 개 아르고스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끝에 사냥개 쩌렁이 이야기를 꺼내셨다. 세상이 송두리째 변해서 이제 옛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줄거리. 끝도 없이 넓은 이 들판은 백인이 주인이었다. 땅임자는 자기네 깜둥이 소작농들이 사는 판잣집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지어 놓았다. 쩌렁이가 짖으면 온 들녘이 쩌렁쩌렁 울렸다. 주머니 쥐나 너구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쩌렁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덤벼들어 사냥감의 목덜미를 콱 물었다. 아버지는 단단한 손으로 쩌렁이의 굵은 목을 어루만져 주었다. 잘했다, 쩌렁이. 올 겨울 사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멀건 음식으로 겨우 줄인 배를 채우고 있었다. 옥수수 묵뿐이었다. 쩌렁이는 문 밖에서 낑낑거렸다. 이제 남포등을 켜들고 사냥을 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포등도 들지 않고 쩌렁이도 아이도 데려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니 난로의 뚜껑 위에 팬이 얹혀있고 올려놓은 것은 돼지고기 소시지였다. 냄비에서 나는 냄새는 주머니 쥐 냄새가 아닌 햄 냄새였다. 아이가 그 냄새를 맡아본 것은 태어나서 2번뿐이었다. 어머니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항상 입속으로만 노래를 불렀다. 아이는 동생들과 함께 소시지와 비스킷을 먹었다. 쩌렁이에게도 기름진 고기 껍질 한 조각을 비스킷에 살짝 얹어 갖다 주었다. 아이가 햄과 소시지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묵직한 장화발로 마룻장을 밟는 소리가 났다. 백인들이 밀고 들어왔다. 심리 바깥까지 냄새를 풍기는군. 2가지 냄새가 나던데 하나는 햄 냄새고 또 하나는 깜둥이 도둑놈 냄새야. 내놈 바지에 찢어진 자리, 훈제 창고 문 걸쇠에 찢긴 자리로군. 우리가 걸쇠에서 실오라기를 찾아냈지. 부보안관은 손을 뻗어 아버지 손목에다 수갑을 찰칵 채웠다. 갑자기 쩌렁이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사냥하러 나갔다가 한잣집 쪽으로 질주해 오고 있었다. 너 나가서 저 똥개 좀 붙잡고 있어. 쏴 죽여버리기 전에. 부보안관은 아이를 떠밀었다. 아이는 가까스로 쩌렁이를 질질 끌어내려 한쪽 기투기로 데려갔다. 부보안관이 쥐고 있던 쇠사슬을 획 받아기자 아버지는 마차 속에서 뒤로 자빠졌다. 그리고 쇠사슬 끝에 아버지의 얼굴이 맞았다. 쩌렁이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짖었다. 마차가 출발했다. 쩌렁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고 아이는 쓰러졌다. 부보안관이 뒤를 돌아다보더니 엽총을 빼들어 쩌렁이를 겨냥해 쏘았다. 쩌렁이는 길바닥에 쓰러졌다. 쩌렁이는 달리다가 쓰러지다가 거둥대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있었다. 앞다리 하나가 땅을 짚지 못했다. 한쪽 어깨에는 핏물과 털과 살점이 떡이 되어 커다랗게 엉겨 있었고 머리 한쪽이 피투성이었다. 아이는 쩌렁이를 따라 현관 마루 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쩌렁이는 더 깊숙이 기어 들어갔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개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남포등을 내렸다. 핏자국이 멈춘 얼어붙은 땅 위에 거무스름하게 커다란 얼룩이 있었다. 핏자국 가장자리에서 뭔가 손가락에 닿는 것이 있었다. 쩌렁이의 기다랗고 얇은 귀 반쪽이었다.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만약 쩌렁이가 죽는다면 나는 딱딱한 땅바닥에 질질 끌고 오지는 않을 거야. 안고 올 거야. 힘들겠지만 안고 올 수 있어. 그리고 들판 너머로 가서 하늘다리 근처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 묻어줄 거야. 이튿날 어머니는 소시지는 한 조각도 상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시지와 햄 남은 것을 자루에 챙기고 호두 알맹이를 봉투에 싸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어머니는 창문에 커튼을 늘어뜨린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빨래를 한 주에 한 번씩 해주었다. 아이는 현관 마루 밑 안쪽에서 구석구석 살폈다. 아버지가 마차에 실려간 길을 따라가 보았다. 쩌렁이의 시체는 흔적도 없었다.
어머니는 햄과 소시지를 돌려주고 왔다. 다음날 아이는 넓은 숲으로 가서 쩌렁이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얘야, 다시는 숲에 가지 마라. 내 발로 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얘야, 너도 잃는 법을 배워야지. 어떤 사람들은 갖도록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잃도록 태어난단다. 우리는 잃도록 태어났나 보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케이크를 갖다 주고 오는 일이었다. 힘들겠지만 여자는 감옥에 안 들여보내. 무슨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행동해야지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얼굴이 붉은 사내가 면회 온 사람들의 옷과 주머니를 검사했다. 사내는 두 손으로 케이크를 잡고 꽉꽉 눌러 네 조각을 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조각도 있었다. 사내는 아이에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우라고 했다. 야, 일어나. 하루 종일 엎어져 있을 거야? 아이는 일어섰다.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렸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아버지는 쇠창살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구멍으로 상자를 밀어 넣으며 말했다. 쩌렁이는 안 죽었을지도 몰라. 한참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곧 집으로 돌아갈 거다. 엄마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리고 이제 널 심부름 보내지 말라고 해라. 쩌렁이가 급소를 맞은 게 아니면 숲속에서 치료해서 나을 수도 있을 거야. 이튿날 아침 현관마루 위에서 낑낑거리는 익숙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바로 그 현관마루에 쩌렁이가 세 다리를 딛고 서 있었다. 두 달이 지나 쩌렁이가 돌아왔다. 한쪽 머리와 어깨는 검붉게 변했고 털이 다 빠지고 없었다. 앞발 하나는 마루장 위로 달랑거렸다. 다친 쪽 머리에는 반토막난 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눈이 없었다. 검은 눈구멍과 그 위로 드러난 뼈만 보일 뿐이었다. 불쌍한 것, 불쌍한 것. 어머니는 몸을 돌려 개밥을 가지러 갔다. 현관 마루 위에서 햇볕을 쬐며 누워있든 길가에 누워있든 쩌렁이의 외눈은 항상 아버지가 떠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아빠는 재판이 끝났고 중노동형을 받으셨다. 아이는 아버지를 찾아 군이나 군 밖으로 멀리 떠났다. 아버지를 찾아 여행하다 보니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 읍내마다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버린 신문이며 잡지들이 있어 언제든지 글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이따가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쩌렁이가 다리를 절이면서 멀리 길가까지 마중을 나왔다. 꼬리를 흔들며 아이에게 안겼지만 여전히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밖에 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랑 같은 작업반에서 일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참고 기다리자. 시간이 약이다. 아버지 찾는다고 그만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몇 해째 계속되었다. 아이는 쓰레기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잔인함, 위인들, 교육, 장애자, 정의 같은 제목이 쓰여 있었다. 소리내어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는 마침내 책 한 권을 쥐게 되었지만 책은 다친 손가락만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아이는 손에 묻은 피를 닦으려고 학교에 들어갔다. 계단을 내려온 선생님은 아이의 손을 보고서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다. 내 책에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읽어주마. 나는 내 친구다. 내 이야기를 해주렴. 아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하고 쩌렁이라는 개가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누가 이렇게 상처를 봐주었니? 어머니가 물은 말이었다. 아이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생님은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 집에서 살면서 단심부름을 좀 해주면 된다고 했다.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믿어야지. 가라 얘야. 주님이 너에게 오셨나 보다. 아이는 책장에 책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이면 아이는 아버지가 했던 들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8월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어머니는 현관마루 그늘에 앉아 있었다. 들일이 끝난 덕에 아이는 집에 일찍 돌아와 있었다. 쩌렁이가 기어나와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길 위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사람이 뭔가를 질질 끌고 오는 것도 같았다. 쩌렁이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형체는 더 가까워졌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후텁지근한 8월의 정막을 깼다. 쩌렁이는 쏜살같이 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가 힘차게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언덕 기슭에서 산 위로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소리였다. 쩌렁이는 새 다리로도 전과 다름없이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쩌렁이는 껑충 뛰어올라 그저 코를 들이대고 낑낑거리고 꼬리를 치면서 몸통에서 대롱거리는 아버지 손을 핥아댔다. 아버지는 대롱거리는 팔이며 옆으로 돌아가 먼지 속에서 질질 끌려온 발 쪽으로 고개를 삐뚤음이 기울이고 있었다. 한쪽 어깨가 뒤로 밀려 올라가 커다란 혹처럼 솟아 있었다. 입술도 삐뚤어져 있었다.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셨을 때처럼 쩌렁이가 아버지를 잘 알아보네요. 아버지는 감옥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석회암이 무너져 내려 몸 반쪽이 깔렸는데 밤새도록 홀로 갇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진 죽지 않으리라고, 몸 절반이 죽어도 살아남으리라고 결심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배운 사람이 되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다. 때때로 불구 주인과 불구 개는 함께 들판 끝까지 나가거나 숲속을 헤매다니기도 했다. 나이든 아버지의 다친 몸은 날이 갈수록 한층 더 쇠약해져 갔다. 하루는 아버지가 남포등을 내려 등비를 닦았다. 그러자 늙은 쩌렁이도 펄쩍펄쩍 뛰면서 준비됐어요 하고 말하듯 소리를 흔들었다. 그날 아이는 집에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얘야 피곤하지. 우린 멀리 안 갈 거다. 절대 멀리 못 가지. 땅거미가 질 쯤 언덕 기슭 쪽으로 남포등 불빛 하나가 절뚝절뚝 주춤주춤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아이는 현관마루에 서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쩌렁이가 문을 박박 긁는 소리에 아이는 잠을 깼다. 한밤중이었다. 아버지가 쩌렁이 걸음을 못 따라오셨나 보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니 좁은 빈터가 있었다. 어느 소나무 밑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커플이 닫힌 눈은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애쓰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프면 주님의 손에 몸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평화가 없는 법이다. 하고 말했다. 며칠 뒤 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이만 학교로 돌아가야겠어요. 쩌렁이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쩌렁이 무덤은 내가 미리 파놓았어요. 산 울타리 옆 그루밭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다요. 제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죽을 거예요. 아이의 말이 옳았다. 어머니는 기어코 마루장 밑으로 기어들어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기뻤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바뀐 것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책 속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남포등은 기름이 다 떨어져도 꺼지지 않겠지. 추수철 달빛도 변함없이 한 남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것이다. 꼿꼿한 자세로 걸어가는 그 남자 뒤에서는 개 한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따라가겠지. 그리고 한밤의 정적 속에 저 커다란 사냥개 쩌렁이의 깊은 목소리가 메아리치겠지. 의미를 찾는 질문, 불행. 1963년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1969년 미국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이 백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불행하게 살았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름이 없다. 그냥 아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일반 명사다. 사냥견 쩌렁이만이 유일하게 고유명사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먹을 게 없어 소시지를 훔친 흑인 아버지. 입속으로 소리 없이 노래를 부르며 고통을 참아내는 어머니.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머니 일을 돕는 아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 명사를 고집한 것이 아닐까? 피부색 때문에 존중받지 못했고 여성이기 때문에 면회도 갈 수 없었다.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어쩌면 아이들은 암울한 그들의 이야기를 읽는 걸 내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초렁이가 있다. 이야기에 마음이 쏠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다 생각하게 된다. 이 사람들의 가난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는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들의 삶이 적막하고 슬프다. 하지만 그들을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이야기는 여운을 길게 남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아이가 쩌렁이를 유난스레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찾아보세요. 아이는 감옥 안에 있는 얼굴이 붉은 사내를 보니 이전에 죽어가던 황소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황소를 연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가 높다란 철조망 울타리 바깥에서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걸음걸이만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아이와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작가는 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떤 사람들은 같도록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잃도록 태어난단다. 우리는 잃도록 태어났나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각 누구를 말할까요? 어머니는 삶에서 갖거나 잃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쩌렁이가 손을 핥아도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쓰셨어요, 아버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은 꽃을 예로 들며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바뀐 것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말한 영원히 피는 꽃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쩌렁이가 불쌍하고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불쌍하고 대단합니다. 아이에게는 쩌렁이와 아버지가 자부심입니다. 슬픔을 느끼며 불행에 대해 생각합니다.